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대변인도 언급해 주셨지만 떨어진 지지율은 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표 보여주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지금 최저입니다. 긍정평가가 56.5%입니다. 전주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평가가 이제 전주보다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도 그리고 문제인데 민주당 지지율도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입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했고 7주 만에 이제 50%선 아래로 이제 내려간 거고요. 국민의힘이 올랐죠. 3.1%포인트로 30%대 회복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16%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자력은 아닌 것 같고 뭐 반사 이익일 수도 있다. 왜 웃으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라서요. 맞지 않아요? 네, 자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싸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반사익 같은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죠. 잘한 거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여당이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총 4가지 참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권에서 첫 번째 인사 참사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강선우 보좌진 갑질 논란,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막말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죠. 심지어 아직까지도 경질하지 않았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피해자면 다냐라는 식의 적반하장식의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하셨고, 두 번째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더 폭망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25%가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15%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발표된 이제 지난달 수출 현황들을 봤을 때는 대미 수출이 14%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 넘게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80%가 대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협상도 제대로 못했고, 세 번째, 이번에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116조 원이 증발하지 않았습니까? 세제 참사, 이제 와서 당정이 아직도 얘기를 맞추지를 못했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할지 10억으로 할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코스피를 올리겠다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하면 코스피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런 것들을 전 국민께서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면 참사, 이건 아직 반영도 안 된 겁니다. 윤미향 조국은 언급만 됐지 설마 진짜 하겠어? 라고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진짜 했습니다. 오늘 이런 지표들까지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더군다나 정청래가 지금 여당 대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과격한 행보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참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었는데도 지금 저 정도예요. 그렇죠. 돈을 민생회복 지원금을 안 풀었으면 5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나마 지금 그 민주당에서 각 당협에서 지역에서 민생지원 회복금 뭐 포인트 쓰기 운동, 뭐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방어한 거지.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하신 4가지 이유 이에 네. 제가 큰 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입니다. 마치 그 윤석열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뭐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마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와 다르다라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가 딱 출범했는데 인사 문제도 그렇고 오늘 사면 문제도 그렇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좀 더 정의로울 줄 알고 했더니 그러면 정의롭지 못할 거라고 하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패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유능을 보여달라. 근데 유능이 아니라 지금 무능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8월 15일 날 뭐 국민 그 임명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임명을 하겠어요? 임명장을 다시 취소하고 싶지 않을까? 만약에 올해 다시 한번 대선이 열리게 되면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지도부는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임명식은 안 가는 것으로 네.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호재가 많아요. 더군다나 특검을 지금 3대 특검하고 있잖아요. 거의 하루 언론 트래픽의 절반 정도를 특검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악재들만 쏟아지고 있는데도 네. 지지율 방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도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가열차게 이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해야 되고요. 이번 전당대회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덧붙이겠습니다. 가열차게 할지 이제 국민의힘 관련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고요. 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라고 이제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여름 휴가에서 어쨌든 복귀했습니다. 그 첫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 직보가 아니라 직접 보고죠.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산재는 사실 뭐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재에 대해서 기업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동시에 산재가 과연 대통령 직보로 해결될 문제인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왜냐하면 옆에 있는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막말로 이제 갑질을 했고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그렇죠. 과연 한 기업의 산재를 대통령이 직보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근데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네. 아니 사실 너무 너무 지금 독서가요? 나라 네. 돌아가는 게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일단 너무 시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비유를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해서 제가 웃었어요. 뭐냐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잖아요. 강선우 후보가 보좌진을 갑질을 했습니다.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거 이재명 대표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까지 다 책임을 묻도록 한다. 그래야 이제 기업의 경영 책임성이 강해진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강선우가 보좌진 갑질했으니까 책임져라고 하면은 본인도 되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다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어떤 그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될 책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의 오너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모든 책임자들을 다 색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 때문에 논박이 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아니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제가 노동자들의 죽음을 폄훼하고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는 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다뤄야 될 이슈는 정말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4개 말씀드렸던 관세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정말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악재들을 덮기 위해서 기업을 잡돌이하고 있다. 근데 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포스코 ENC만 왜 이렇게 네. 좀 집중적으로 그것도 진짜 납득이 공격하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희한한 게 포스코 ENC가 뭐 10대 건설사나 20대 건설사 중에 가장 그 산재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포스코 ENC의 순위가 높지도 않은데 차라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부가 포스코 ENC를 꼭 집어서 얘기하던가 현장 가서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국민들이 아,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포스코 ENC를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이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지금 그리고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현장에서 얘기 듣다 보면 현장 관리 감독자들은 그러한 애로사항을 표현해요. 뭐냐면 그 근로자들이 그 관리 감독자의 말을 안 들어서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사고라 그래서 무조건 그 영업 정지를 매길 게 아니라 이 사고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공사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위에 핸드폰 두고 왔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러 가다가 끈을 안 매라고 사망했을 때 이거 산재 사망 사고냐 막 이런 관리 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거를 많이 현장에서는 묻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점차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거는 대통령이 네. 정부가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선으로 검토해라.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이게 그 북한식 훈시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은 주석의 뭐 교시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야지. 전문가들이 깔려 있는 게 전문가들인데 대통령이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러면 더 국정이 더 꼬일 수가 있다. 왜냐면 그렇게 맞춰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직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구독자분 중에 백옥공님이
직보? 지가 직접 보지. 그래서 전 순간 이게 너무 맞는 말 같아가지고 제가 직보를 직접 보고를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끔 구독자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용어를 잘 만드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바로 듭니다. 보고 해라. 네. 네. 어쨌든 포스코 ENC도 이렇게 강력적으로 조금 이게 집중을 받게 되면은 네. 그 영업상 손실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 대통령의 상황상. 한마디가 사실 관료제에서는 일종의 바이블이고 지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좌표를 찍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일단 공정위가 움직입니다. 뭐 규제할 만한 사건 없는지 잘못된 비위가 없는지를 따져보겠죠. 네. 국세청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정부의 각종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정부 자금이 출자된 은행들도 해당 기업을 적대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로 기업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관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게 민간이다. 심지어는 그 사무관 정도, 5급 행정관,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정도만 해도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복지부에서 병원을 관리하는데 병원장급을 5급 사무관이 만나요. 그리고 네. 민간에 있는 국장급들도 5급 사무관 못 만납니다. 그 정도로 관의 힘이 강력한 게 이 규제기관으로서의 부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기업 경영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망각했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업을 악마화해서 제가 아까 그 잡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하나를 악마화하다 보면 다른 이슈의 시선들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 중대재해 문제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란 의심까지 들거든요. 국가에는 정말 중대한 사안들이 많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메시지와 업무 처리의 로드는 한계가 있어요. 제발 좀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일부터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건설 현장에서 네. 가장 그 최근에 있던 변화는 폭염과 관련된 그 휴식 시간 그 보유입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났어요. 공기가 늘어났고 지금 건설사에서 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주 4.5일제예요. 주 4일제, 주 4.5일제. 이거 시행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주 40시간이니 갑자기 법정 근로 시간 시행해가지고 공기가 늘어났는데 주 4.5일제 시행하면 지금 건설 경기라는 공기라는 게 공사 기간이라는 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한 5년 7년 잡아놓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10년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늘어날수록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알아서 열심히 잘 노력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기업을 찝으면서 건설사를 약간 악마화한다는 그런 것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AI만 하겠다.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또 그 그린 뉴딜을 했잖아요. 그게 녹색 성장이거든요. 그 네.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를 그냥 영어로 바꾼 건데 우리는 AI 뭐 지식 산업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식 산업과 이러한 토건을 병행해야지만 국가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토건 사업에 지식 사업에 대한 그러한 게 다 들어가요. 반도체 들어가고 뭐 AI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공학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서진님은 노조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영원한 휴식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